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사는 70대 할머니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를 할머니로 소개하는 일이 참 어색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누가 봐도 할머니의 모습을 하고 있기는 하네요. 마음은 아직 그게 아닌데 말입니다. 그래서 가끔 거울을 보고 놀랄 때가 있어요. 언제 세월이 이렇게 흘러서 내가 언제 이렇게 늙었지 싶은 마음이 들어서 말입니다. 아마 이 사연을 듣고 계신 많은 분이 제 이야기에 공감해 주실 걸로 생각합니다. 물론 제 나이가 돼도 그 나이로 안 보이는 분들이 많기는 하더라고요. 특히나 요즘은 정말 그렇습니다. 자기를 할머니라고 하는데 누가 봐도 할머니가 아닌 것 같은 분들이라 나이를 물어보면 제 또래이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누가 봐도 제 나이로 보이는 그냥 할머니이기는 합니다. 아니 어쩌면 제 나이보다 더 나이가 들어 보일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고생을 참 많이 했어요. 지나고 보니 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일들이 되었지만 당시에는 정말로 나는 왜 이렇게 안 좋은 일들만 생기나 할 정도로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제 그런 일생을 이야기해보는 시간이 되겠네요. 사실 저희 며느리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제가 어떻게 살아와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다 이야기해드려야 할 것 같거든요. 제 인생이 참 다사다난한 일들이 많이 있어서 들으시는 내내 지루하지 않으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저는 가난한 집 맞이로 태어났습니다. 끼니를 걱정해야 할 만큼 그 정도로 가난하고 힘든 집이었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런 집에서 맞이로 태어나면 정말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살아야 합니다. 물론 저도 그랬어요. 먹을거리가 생겨도 동생들을 위해 포기를 해야 했고 공부를 조금 잘했지만 제 밑에 동생들, 특히 남동생을 위해 제가 포기를 하고 남동생의 학비를 벌어야 했습니다. 그 때문에 저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그게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여자는 공부해도 아무 소용이 없고 제가 배워서 뭘 할 것이며 그냥 돈 열심히 벌어서 남동생 학비를 보태다가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시집이나 가는 뭐 그런 게 당연한 삶이었어요. 완전히 정해진 인생이었죠. 그래서 저는 꿈도 없었습니다. 꿈을 꿔봤자 어차피 그렇게 살지 못하게 될 게 뻔했으니까요. 그리고 모두가 저의 그런 희생을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당연하다 여겼어요. 그런 집 첫째 딸로 태어났으면 그렇게 사는 거 당연한 거다. 네 팔자다. 이렇게들 이야기했으니까 말이죠. 다만 우리 엄마만 저에게 늘 미안하다 그랬습니다. 우리 딸은 엄마처럼 살게 해주고 싶지 않았는데 너무 미안하다. 돌아가실 때까지 제 손을 부여잡고 고생만 시켜서 미안하다고 하는 엄마가 아직도 생각이 나네요. 아무튼 저는 그렇게 돈만 벌고 집안일을 하고 동생들을 뒷바라지하는 삶을 20이 넘어서까지 이어갔습니다. 아니, 결혼하기 전까지 그랬죠. 그래서 저에게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사는 뭐 그런 낭만적인 일은 아니었어요. 그냥 지금의 가족에게서 도망칠 도피처 같은 거였습니다. 남편은 저를 쫓아다니는 인부 중 하나였어요. 그래도 목수라 건당으로 돈을 받는 일을 했기 때문에 벌이는 다른 노가다라는 사람들보다는 괜찮았습니다. 뭐 그럼에도 많이 버는 건 절대 아니었지만 말이죠. 그래도 제 주제에 그런 남자가 저를 좋다고 하는 건 행운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데엔 아버지의 영향이 컸습니다. 그런 남자가 너를 좋다고 하면 감사합니다 하고 얼른 달려가야지. 네가 뭐 봐줄 게 있다고 빼고 앉아있어. 그래도 잘 모르는 사람이랑 어떻게 결혼부터 해요? 나랑 네 엄마는 뭐 알고 만나서 결혼했는 줄 아냐? 그냥 결혼하는 거지. 사실 아버지에게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니 더 하기 싫었거든요. 엄마랑 아버지는 내내 사이가 좋지 않았고 아니 일방적으로 엄마는 아버지에게 학대 아닌 학대를 받아가며 사시는 걸 저는 자라면서 내내 봐왔으니까요.
저희 아버지는 좋은 분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아버지에게 그런 말을 들었지만 그래도 남편과 결혼하는 건 썩 내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버지도 막노동하셨고 저는 아버지 같은 남자를 만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더 망설여졌습니다. 순자 씨, 나는 순자 씨가 참 좋은데 순자 씨는 내가 싫어요? 남편은 포기란 몰랐어요. 그리고 겉으로 보이는 모습들은 참 다정하고 좋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아버지와는 달리 저에게 다정하고 안부를 물어봐주고 제가 뭐가 먹고 싶다고 하면 그걸 기억해뒀다가 사오기도 하고 말이죠. 평생을 남자에게 그런 친절함을 느껴본 적이 없었던 저는 그런 남편의 모습에 홀라당 넘어가 버렸던 것 같아요. 만나기로 하고 결혼까지 미쳐 3개월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그 사람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결혼을 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소리죠. 사람을 3개월만 보고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때 남편과 결혼을 한 게 아직도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남편은 저와 만나서 결혼하기 위해 자신의 본 모습을 숨기고 저에게 잘해준 사람이었어요. 정말이지 너무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결혼을 한 그날부터 남편의 학대가 시작되었거든요. 내가 니년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그 정성을 쏟았는데 밥 하나 제대로 못해? 아니, 왜 이래요? 왜 이래? 네가 잘못했잖아. 그리고 어디서 남편이 말하는데 말대꾸를 해? 언어폭력과 육체적 폭력, 둘 다 시달리는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결혼해서 아버지의 폭언과 내가 짊어진 그 수많은 짐들에서 벗어나나 싶었어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더 큰 폭력과 더 큰 고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남편은 하루가 멀다고 술을 마셨고 하루가 멀다고 저에게 폭력을 가했습니다. 생활비도 한 푼도 저에게 가져다 주지 않았어요. 저는 제가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나아진 게 하나도 없었어요. 아니, 더 안 좋아졌죠. 딸은 엄마 팔자를 담는다더니 내가 이렇게밖에 못 살아서 내 팔자를 너에게 물려주는구나. 미안하다. 미안해. 엄마는 매일같이 저만 보면 우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힘들다는 이야기를 엄마에게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온전히 제 힘듦을 저 혼자서 버텨야 했습니다. 물론 도망을 칠까 생각하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그럴 용기가 없었어요. 지금 같았으면 당당히 이혼하자 그랬을 텐데. 당시의 사회적인 분위기는 그런 분위기도 아니었던 데다가 제가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아이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남편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아이는 아들이었어요. 그때는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엄마의 팔자는 딸에게 대물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저는 딸을 낳고 싶지 않았거든요. 남편이 아버지보다 잘 벌기는 했지만 밖에서 다른 여자를 만나고 술을 마시는 걸로 그 돈을 다 탕진했고 저는 제가 버는 돈으로 겨우 살림을 이어나가는 정도였기 때문에 딸이 태어나면 그 딸아이가 고생할 게 훤히 보였습니다. 저는 정말로 간절히 매일 밤을 빌었던 것 같아요. 제발 딸이 아닌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아들을 낳고 변한 점이 하나 있기는 했습니다. 남편이 아들을 낳은 걸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들 제대로 된 거 먹이고 입혀야 한다고 집에 생활비를 조금씩 가져다 주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그마저 없었다면 저는 이미 숨이 막혀서 죽고 이 세상 사람이 아닐지도 모르겠네요. 물론 절대 익숙해져서는 안 되는 일이었지만 남편의 폭력과 폭언에도 어느 정도 익숙해지는 시기가 왔습니다. 어느 순간은 아, 그래. 이 정도면 그래도 살만하다 라고 느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건 절대 살만한 게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술을 먹고 들어오는 날 심장이 그렇게나 빨리 뛰는 삶을 어떻게 살만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냥 그렇게 세뇌가 된 거죠. 저는 줄줄이 아들만 셋을 낳았어요. 딸을 절대 낳고 싶지 않다고 매일 밤 기도했던 결과가 그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다른 소원은 절대 들어주시지 않으시면서도 그 소원만 들어주시네 하고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다시 제 이야기를 이어가자면 저는 홀로 아들 셋을 키운 엄마입니다. 남편이 제가 셋째를 가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공사장에서 떨어진 물건에 머리를 맞아서 세상을 떠났거든요. 정말 예상치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하긴 그런 일을 어떻게 예상을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 인간 죽었으면 좋겠다고 빈 적은 있지만요. 남편은 보험이 있었습니다. 밖에서 그렇게 망나니로 산 주제에 그래도 자기가 없으면 남을 자기 아들들이 걱정되었는지 보험을 몇 개를 들어놨더라고요. 지 아들한테는 끔찍했던 양반이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꽤 많이 받게 되었어요. 그 돈을 주변에서 노리는 사람들도 참 많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를 포함해서 말이죠. 지금 생각해도 저희 아버지는 정말 염치라고는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그 돈을 악착같이 쥐고 앉아서 그 누구에게도 주지 않았습니다. 독한 년. 나한테 독한 년이라고 할 거 없어요. 나를 이렇게 만든 건 아버지이고, 그리고 나는 내 새끼들을 이제 혼자 키워야 해요. 그런 말 들어도 절대 이 돈은 한 푼도 아버지한테 드리지 않을 겁니다. 저는 정말로 단 한 푼도 그 돈을 남에게 주지 않고 쥐고 있었어요. 여자 혼자 아들 셋을 키워내야 했습니다. 앞이 캄캄했어요. 아마 그 돈이 아니었으면 저는 정말 이 세상 사람이 아닐지도 모르겠네요. 남편에게 단 하나 고마운 일을 꼽으라면 죽기 전에 자기 보험을 많이 들어놓은 것, 그거 하나입니다. 그렇게 저는 악착같이 살아남았어요. 그간 많은 일들이 있기는 했습니다. 몰랐는데 저는 제법 사업 수완이 좋은 사람이었더라고요. 남편이 남기고 간 돈으로 땅을 사고 그 땅이 올라서 그 돈으로 다른 곳에 투자를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재산을 불려 나갔습니다. 남편이 남기고 간 돈의 수십 배를 벌었죠. 형제들 중에 결과적으로 제가 제일 성공한 셈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잘할 때는 단 한 번도 이런 미래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악착같이 도끼로 깡으로 버티듯 살다 보니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돈 걱정은 하지 않게 되었던 것 같아요. 누나, 나 돈 좀 빌려줘. 나는 너한테 할 만큼 했다. 네 공부도 내가 다 시켜줬고 결혼할 때 결혼 자금도 다 내 주머니에서 나온 거잖니. 내가 무슨 돈 달라면 주는 네 지갑도 아니고 나는 이제 더 이상 가족들한테 희생하면서 살고 싶지 않아. 나한테 돈 이야기 하지 마라. 그렇게 형제들과의 연도 끊어냈습니다. 다들 저에게 독하다고 하지만 저를 그렇게 만든 건 다름 아닌 그 가족들이었어요. 평생을 희생만 했지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들을 도와야 하는 사람이었고 저는 당연히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람이었어요. 더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물론 그 뒤로도 형제들은 사고를 몇 번 쳐서 제가 도와준 적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연을 끊어내고 살았어요. 지금은 서로 어떻게 사는지도 잘 모를 만큼 연락을 하지 않고 지냅니다. 남자 형제밖에 없어서 그런 걸까요? 만약 여동생이 있었다면 조금 달라졌을지도 모르지만 그 여동생도 저와 같은 고생을 하며 자라게 되었을 테니 그건 없는 게 더 낫긴 하겠네요. 금전적으로 여유롭게 되면서부터는 아들들을 키워내는 것도 훨씬 수월해지기는 했습니다. 그 와중에 복인지는 몰라도 아들들은 그다지 속을 썩이는 애들은 아니었거든요. 첫째는 조용히 자기 할 일을 하는 전형적인 책임감 있는 마제였고 둘째는 공부를 제일 잘했습니다. 나는 꼭 성공할 거야. 성공해서 뭐 할 건데? 엄마 호강시켜드려야지. 그리고 둘째가 가장 저를 많이 생각했고요. 나도 엄마한테 효도할 거야. 막내는 그 중에서도 가장 사고뭉치인 아이였지만 그래도 아들밖에 없던 저에게는 나름대로 애교가 있는 아들이었어요. 세 아들 다 살가운 편은 아니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들들 치고는 표현을 하는 편이기는 했습니다. 물론 결혼하고 지들 가정이 생기면서부터는 지들 가정이 제일 소중한 아들 새끼들이 되었지만요. 첫째는 평범하게 직장생활하고 있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와 대기업에 다니고 있다는 게 평범한 게 아닐 수는 있지만 말이죠.
뭐 임원이 된다 아니다 말이 많은데 되면 좋은 거고 안 돼도 어쩔 수 없죠. 밑에 딸이 둘이 있어요. 그리고 둘째는 공부를 잘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들 셋 중에 가장 학벌도 직업도 좋습니다. 지금 치과 의사를 하고 있거든요. 결혼할 때 큰아들에게는 좋은 집을 하나 해주고 둘째는 병원을 개업해줬는데 그 병원이 굉장히 잘 돼서 돈을 많이 번다고는 하더군요. 뭐 셋 중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결혼도 의사랑 해서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았어요. 막내는 장사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잘 다니던 회사를 갑자기 때려치우니 마느냐 하는 소리를 하더니 재산을 미리 좀 물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창업을 할 거라면서 말이죠. 그래서 미리 좀 줬어요. 그걸로 장사를 시작해서 지금은 사무점인가까지 냈다고 들었습니다. 여기도 벌이가 제법 되는 것 같기는 해요. 최근에 뭐 더 규모를 키우고 싶다고 투자금 좀 달라고 연락이 한 번 왔었는데 네가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힘들 때마다 자꾸 저한테 손을 벌리는 그 버릇을 고치라고 말이죠. 막내도 결혼해서 지금 딸 하나가 있어요. 사람들은 이런 제 사정과 겉모습을 보면 다들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어릴 때 그렇게 고생한 보람이 있어. 이렇게 성공했잖아. 그러니까 말이야. 저 양반은 세상에서 부러울 게 없겠어. 돈 많아. 자식들이 저렇게 성공했어. 내가 아는 양반 중에 제일 성공했어. 라고 말이죠. 뭐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겠죠. 돈도 여유롭게 있고 또 자식들이 다들 제 밥벌이 하는 걸 넘어 잘 됐으니까요. 장가도 다들 가서 아들, 딸 낳고 잘 살고 있고 말입니다. 그런 모습만 본다면 저를 성공한 사람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돈이 많고 자식들이 성공하는 걸 보면서도 마음이 허하고 우울한 감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젊은 시절에 그렇게 힘들게 산 것만 계속 떠오르고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이 너무 허해. 그런 감정 아시나요? 마음이 너무 허하고 뭘 봐도 기쁘지 않고 뭘 먹어도 맛있는 걸 모르겠고 뭐 그런 거 말이죠. 그래서 친구의 권유로 병원에 갔던 적이 있어요. 정신건강의학과였습니다. 쉽게들 정신병원이라고 하죠. 그리고 거기서 이런 진단을 받았습니다. 우울증이시네요. 우울증. 남들이 보면 참 배부른 소리라고 생각할 거예요. 가진 것도 많고 자식들도 잘만 사는데 저 노인네가 우울할 일이 대체 뭐가 있느냐고 말이죠. 하지만 저도 우울했어요. 정말로 그랬습니다. 뭘 보고 뭘 듣고 뭘 먹어도 감흥이 없었거든요. 사는 게 하나도 재밌지 않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늙어 죽겠구나. 그렇게 하루하루 숨만 쉬듯 살았어요. 그런 저에게 어느 날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에게는 그 정도의 일이었어요. 마법이요.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어느 트로트 가수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무슨 경영을 해서 1등을 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이야기를 듣는데 그렇게 마음이 아프고 또 노래는 어쩌면 그렇게 잘하는지요. 누군가의 인생을 그렇게 응원해주고 싶은 건 정말이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로 진실된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삶의 활력을 마법처럼 찾았어요. 병원에서 의사도 그러더군요. 좋아하는 것이 생기는 것만큼 좋은 치료법이 없습니다. 아주 좋은 취미생활을 찾으셨네요. 라고 말이죠. 정말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 가수의 공연을 따라다니고 그리고 그 가수를 좋아하는 다른 사람들과 만나서 맛있는 것을 먹고 그리고 그 가수가 갔던 곳을 가보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너무나 즐겁고 행복했어요. 과장을 조금 보태서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가 아닐까 싶을 만큼 말입니다. 누군가의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런 게 정말로 삶에 큰 활력이 되더라고요. 순식간에 인생을 살아가는 재미가 생겼으니까 말입니다. 그 누구도 저에게 해주지 못했던 일이었는데요. 물론 그냥 응원만 한 건 아니기는 했습니다. 저는 집에 붙어있지 않기는 했거든요. 하지만 그게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아니기는 하잖아요. 여기저기 놀러를 다니라고 자식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 말이죠. 그렇게 좋아? 너무 좋고 재밌어. 이렇게 행복했던 적이 있었나 싶을 만큼.
자식들이 한여름에도 한겨울에도 나다니는 엄마를 걱정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별 소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뭐 자식들이 생각하기에도 집에서 우울한 얼굴로 하루 종일 앉아있는 엄마보다야 이런 엄마가 낫다고 생각한 모양이었겠죠. 주책이라는 사람도 있기는 했습니다. 다 늙은 나이에 가수가 좋다고 그렇게 쫓아다니는 걸 이해할 수 없어하는 사람들 말이죠. 하지만 저는 그런 사람들의 생각이나 시선이 중요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삶의 활기를 되찾는 게 제일 중요했죠.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자식들의 태도가 조금 달라지기는 했습니다. 특히 며느리들이 말이죠. 어머니, 그래도 외국까지 가시는 건 조금 무리지 않을까요? 뭐가 무리야? 해외여행도 다들 내 나이에 잘만 다니는데. 그건 여행이고 이건 그냥 연예인 쫓아가는 거니까. 이게 내가 더 행복하면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고요. 세상에, 그 연예인이 광고하는 가전제품을 사시겠다고요? 어차피 그거 한 10년 써서 고장나기 직전이야. 아무리 그래도 제 기분 탓일 수도 있는데 특히 제가 돈을 좀 쓰게 되면 더더욱 그 잔소리 아닌 잔소리가 심해졌던 것 같아요. 어디 남는 것도 아니고 가수한테 그렇게 큰 돈을 아무렇지 않게 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내 돈 쓰겠다는데 다들 말이 참 많구나. 사실 저는 억울했습니다. 누가 준 돈도 아니고 지들한테 용돈을 받아 쓰는 것도 아니고 저는 제가 벌어서 제가 모아둔 제 돈을 제가 좋아하는 것에 쓰고 있는 건데 왜 그런 말을 들어야 하는 건지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냥 지들 안 주고 쓰니까 그런 거 아니요? 그거 얼마나 된다고 그러겠어 설마. 에이 모를 일이다. 생각보다 부모 돈 쓰는 거 아까워하는 자식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 지들 돈도 아닌데? 부모 돈이 지들 돈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아. 그 이야기까지 들었지만 그래도 설마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지들한테 여태해 준 게 얼만데 엄마가 우울증에 걸렸다고 탈출할 만큼 좋아하는 가수한테 큰 돈도 아니고 이 정도 쓴 걸로 아까워할까? 그러면 너무 염치가 없는 건 아닐까 하는 마음으로 말이죠. 저는 저희 자식들이 그런 애들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이쯤에서 저희 며느리들이 어떤 아이들인지 이야기를 좀 해드려야 할 것 같네요. 우선 첫째 며느리는 공무원이었습니다. 학교 선생님이었어요. 첫째와는 친구와의 소개로 만났다고 했습니다. 아들과 결혼하고 손주를 낳으면서 일을 그만두기는 했지만요. 가끔 쌀쌀맞다 생각이 들 때가 있기는 해도 기본적으로 자기가 할도리는 하고 사는 편이었어요. 정이 조금 없어 보이는 점이 있기는 해도 본인 가족들에게 잘하니 뭐 딱히 문제 삼은 적도 없었고 저도 불만도 없었습니다. 너네 첫째 며느리는 참 쌀쌀 맞은 것 같아. 그래도 지 새끼들한테는 잘해. 그러면 됐지 뭐. 주변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적도 있어요. 어떤 며느리인지 아시겠나요? 그리고 둘째 며느리는 뭐 얼굴 볼 일이 거의 없는 며느리였습니다. 둘째 며느리도 의사였기 때문에 굉장히 바빴어요. 매일 병원에 있다고 하고 어느 날은 애들 공부시키느라 바쁘다고 하고 뭐 늘 언제나 바쁜 며느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을 모르겠는 며느리긴 했어요. 뭐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해봐야 어떤 성격인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얼굴을 못 보는데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섭섭하거나 밉거나 한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장가 보내놨으면 제 자식이 아니니 나한테 뭐 해달라고만 하지 않고 니들끼리 잘 사는 게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당연히 불만도 없었고요. 그리고 막내 며느리는 어떻게 보면 가장 연락을 많이 해오는 아이이긴 했습니다. 원래 본인이 다니던 회사가 있었는데 지금은 막내 아들과 함께 장사하고 있어요. 장사라는 게 좋을 때가 있으면 힘들 때도 있고 뭐 그런 법이잖아요. 힘들 때면 늘 징징거리는 소리로 전화해서 어머님 좀 도와달라고 하는 아이였기 때문에 제일 교류가 많기는 했습니다. 저는 힘든 것도 스스로 이겨낼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정말로 힘들어 보이는 때 말고는 몇 번 도와주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막내 며느리는 정말 끊임없이 저에게 뭔가를 요구하기는 했어요. 어떻게 보면 가장 귀찮은 며느리긴 하죠. 그래도 저는 막내를 가장 좋아했습니다. 대부분 뭔가를 달라는 이야기이기는 했어도 가장 자주 만나는 며느리이기도 했고 그 징징거리는 게 밉지 않은 아이였거든요. 그리고 부모인데 기본적으로 자식들을 다 예뻐했어요, 저는요. 큰아이 장가갈 때도 서울에서 비싸기로 유명했던 집을 해주고 둘째 아이는 병원 개업을 시켜줬고 막내 아이는 창업 자금을 제가 다 대줬으니까요. 애정이 없으면 자식들에게 누가 이렇게 한답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말이죠. 아무튼 저는 정말로 자식들에게 할 만큼 다 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제 삶을 살아도 자식들이 뭐라고 하지 않을 걸로 생각했고요. 그래서 이게 다 걱정해서 나오는 말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친구의 그 말이 맞았던 겁니다. 부모가 쓰는 돈은 그게 부모 스스로 번 돈이라 할지라도 아까워하는 그런 배은망덕한 자식들이 제 자식들이었던 거예요. 그걸 알게 된 건 며느리 셋이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는 일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날은 명절이었어요. 원래 명절이라고 식구들끼리 다 모이거나 하는 그런 집안은 아니었는데 그날따라 며느리들이 다들 온다더군요. 그래서 그러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뭐 음식을 한다길래 저는 제 방에 가서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진짜 왜 저러시나 몰라. 그러다 밖에서 나오는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정신이 바로 돌아오지 않아서 옆에 있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밖으로 나가려던 찰나였습니다. 정신과 다닌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진짜 어디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다 늙어서 저게 뭐예요, 진짜. 노년기 우울증은 치매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기는 해. 내가 봤을 땐 노망이 난 게 분명해. 진짜 저 노인네 노망 난 거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서야. 저 나이에 저렇게 가수 좋다고 쫓아다니는 게 말이 되냐고. 제가 정말 창피해서 어디다가 말도 못하잖아요. 나도. 제 이야기였어요. 저는 순간 너무 큰 충격으로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뭐 가수를 쫓아다니는 걸 한심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뒤에서 우리 어머니 왜 그러시냐고 할 수 있어요. 그건 저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진지하게 제가 노망이 났느니 어쩌느냐 하는 말을 하는 건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는 했어요. 그 정도로 저를 이해 하나도 못해주나 싶은 마음도 들었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건 세 발의 피에 불과했습니다. 그 뒤에 따라오는 말들이 더 충격적이었으니까요. 그 트로트 가수한테 돈 아무렇지 않게 팍팍 쓰는 거 동서들도 봤지? 저는 그게 제일 짜증나요. 아니 무슨 우리한테 주는 건 그렇게 아까워하면서. 그러게나 말이에요. 저희 이번에 가게 확장한다고 돈 좀 보태달라고 한 건 한 칼에 거절하신 거 아세요? 우리 남편 병원도 무슨 기계 하나 들여놓으려고 어머님한테 이야기했다가 너 돈 잘 버는데 네 돈으로 하지. 나한테 왜 이야기하냐는 소리 들었대. 자식보다 그 트로트 가수가 더 중요하신 거지. 진짜 노망난 거 아닌지 검사해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친구의 말대로 결국에는 돈이더군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은 했지만 직접 그렇다는 이야기를 며느리들 입을 통해서 들으니 충격적이기는 했습니다. 저를 그저 돈으로밖에 생각하지 않은 그들의 태도에 더더욱 말입니다. 그때 친구가 해준 말이 생각났어요. 누가 무슨 말을 하면 통하든 뭐든 다 휴대폰으로 녹음을 해둬야 돼. 그렇게까지 사람을 못 믿고 의심하고 그러면 너무 힘들지 않아? 세상이 그렇게 바뀌었어. 그러니까 너도 습관화를 하란 말이야. 왜 그 말이 떠올랐는지는 모르겠지만 불현듯 떠올랐고 저는 휴대폰의 녹음 기능의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러고는 조금 열린 방문 앞으로 가져다 댔어요. 밖에 며느리들은 제가 안에서 들으면서 녹음을 하고 있을 줄은 모르고 더 신나게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살아 계실 때 정리를 아예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 다른 집 부모들은 다들 그런다던데 우리 어머니는 대체 뭐하러 저 재산을 다 끼고 있는 건지 도통할 수가 없네. 설마 안 주고 죽을 생각은 아니겠죠?
에이, 설마요. 표현은 안 해도 자기 아들들 끔찍한데. 하도 안 주니까 하는 말이지. 하도. 근데 우리 어머니 오래 사실 것 같죠? 그래서 내가 걱정이잖아. 오래 사실까봐. 지금 가수 좋다고 저렇게 전국구를 싸돌아다니시는 것 봐. 얼마나 정정하셔. 아마 10년은 더 거뜬하게 사실 거야. 아니, 10년만 더 살면 다행이게? 아, 정말 빨리 안 돌아가시나? 부모들 빨리 너무 오래 안 사는 것도 자식 위해서는 해야 할 일 중에 하나인데. 그러게나 말이야. 너무 오래 사실까봐 걱정이다. 언제 죽을지 빨리 죽어야 하는데 뭐 그런 이야기들까지 하고 앉아있더군요. 정말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들과 엄청나게 사이가 좋다거나 살가운 사이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마음으로는 서로를 생각하고 나름 가족으로 아끼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건 저뿐만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 가수는 어떻게 안 되나? 나는 그런 생각도 했었다니까. 형님도요? 저도요. 아, 정말 돈 쓰는 거 아까워 죽겠어요. 그게 지들 돈이냐고요. 내가 고생해서 내가 번 돈으로 내가 좋다는 걸 한다는 것까지 저렇게 악담을 해대며 싫어라 하는 모습에서 정말 온갖 정이라는 정은 다 떨어지다 못해 내가 저것들을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가만히 휴대폰의 녹음 기능을 끄고 거실 밖으로 나갔어요. 어머니. 어머니, 일어나 계셨어요? 아니, 왜 기척도 없이. 제가 나타나자 며느리들이 엄청나게 당황한 게 보였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는 말을 더듬기 시작하더군요. 그런 며느리들에게 말했습니다. 다 들었다. 어머니, 그게 아니고 내가 여기서 자고 있는 거 뻔히 알면서 이런 이야기를 내 집에서 한다는 건 내가 정말 우습게 보였다는 거겠지. 어머니, 그게 아니에요. 저희는. 그게 아니기는 뭐가 아니야. 제가 큰 소리로 버럭하고 질렀어요. 이년들이 내가 이제는 우습다 이거지? 내가 이빨 빠진 여우 같아? 아니에요, 어머니. 아니에요. 벌벌 떨면서 말을 더듬는 그 모습들이 평소라면 안 됐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앞서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며느리들의 본심을 다 들은 뒤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전혀 그런 마음이 들지 않고 저 벌벌 떠는 모습들조차 가식적으로 보이고 꼴보기가 싫더라고요. 그 순간 이런 결심이 섰습니다. 니들이 내 며느리로 있는 이상 나는 이제 단 한 푼도 아들들한테 물려주지 않을 거다. 어머니, 저희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어머니 아니에요. 그냥 한 말이지 진심은 없어요.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네? 재산을 물려주지 않는다는 말을 듣자마자 정말이지 혼비백산하며 서로 이건 아니라고 빌어대기 바쁘더군요. 정말 역겹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놈의 돈이 뭐라고 시어머니가 빨리 죽었으면 하고 바라고 시어머니가 자기 돈으로 하는 취미생활 하나도 돈 아깝다고 못 보아 넘기는 건지. 니들 얼굴 보고 있는 것도 싫으니까 당장 나가. 어머니, 네 남편들 다 불러다가 사다를 내야 정신을 차리겠어? 당장 안 나가? 아들들을 부르겠다는 말까지 제 입에서 나오고 나서야 며느리들은 거의 사색이 된 얼굴로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가면서까지 돌아보며 우는 소리를 해대며 저를 설득하려는 듯 했지만 저는 마음을 돌릴 생각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저는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저는 그 말을 지킬 심산이었어요. 이미 준 재산도 돌려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유만 명확하시면 됩니다. 저는 변호사에게 전날 며느리들이 제 이야기를 한 녹음본을 들려줬습니다. 변호사는 해볼 만하다고 하더군요. 이런 이유로 재산 반환 소송을 해오시는 어르신분들이 많으시다고요. 물려받고 태도를 바꾸거나 입을 싹 닫는 자식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말이 슬퍼졌던 게 기억이 나네요. 평생 쓸 일이 없을 걸로 생각했던 유언장을 쓰고 또 이미 준 재산에 대한 반환하라는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말 제가 제 자식들에게 이런 일을 하게 되는 날이 올 거라고는 단 한 번도 상상조차 해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변호사를 만나고 나오면서 굉장히 씁쓸하고 슬프고 허망하고 뭐 그런 감정들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끝낼 생각은 없었습니다. 아들들에게 그날 며느리들이 말한 대화의 녹음본을 다 보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전현들이 내 며느리로 있는 이상 니들에게 단 한 푼도 재산을 물려줄 생각이 없다. 그리고 방금 변호사를 만나서 이미 준 재산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상담하고 나오는 길이다. 받는 방법까지 있다고 하더구나. 그런 줄 알고 있거라. 정말 아들들은 앞다투어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평소에는 목소리 한번 듣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연락 한번 해오지 않던 아이들이 정말 그렇게 전화를 많이 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 만큼 쉬지 않고 전화해 오더군요. 받지 않고 있었더니 집으로 찾아왔더군요. 며느리들도 다 같이 말입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이요. 이 사람이 미쳤었나 봐요. 네, 어머니. 제가 정말로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당신도 당장 빌지 못해? 어머니, 진짜 정말로 잘못했어요. 당신은 뭐해? 그야말로 똥줄이 타서는 서로 자기가 더 잘못했다고 당장 무릎이라도 꿇을 것 같이 굴었죠. 하지만 저는 정말 하나도 와닿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뻔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무 감흥 없는 얼굴로 아이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속으로 무슨 생각하고 있을지 뻔하다. 저 노인네는 뭐 이런 걸로 지랄이냐고 그렇게 생각하겠지. 빨리 죽지 왜 안 죽고 저러고 버티고 있어서는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내가 니들 속마음 모를 줄 아냐? 뻔했습니다. 속으로 제 욕을 하고 있을 며느리들이 말이죠. 어머니,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날은 동서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저도 분위기에 휩쓸려서. 어머, 형님, 지금 저희 탓하시는 거예요? 정말 형님이 저희 탓하시는 건 너무 양심이 없으신 거 아니에요? 내가 뭐, 그 누구보다 어머님이 쓰시는 돈 아까워하셨으면서. 내가 언제? 증거 있어? 정말이지 눈살이 확 찌푸려진다는 게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이구나 싶었습니다. 서로 누가 잘못했니 아니니 하면서 서로를 탓하고 깎아내리는 모습이 말이죠. 당장 그만두지 못해? 제가 그렇게 소리를 버럭 지르자 셋 다 입을 다물고는 고개를 숙이며 눈치를 보기 시작하더군요. 그 모습조차 정말 꼴보기가 싫었습니다. 이 와중에도 서로를 탓을 하며 조금이라도 누군가에게 잘못을 넘기려고 하는 그 모습이 말입니다. 이 와중에도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말하고 싶니? 정말 정이 다 떨어지는구나. 어머니, 진정하세요. 내가 지금 진정하게 생겼니? 어? 아들들과 며느리들은 한참을 머리를 조아리며 사과했지만 그런 이야기까지 다 들어버린 상황에서는 돈 때문에 저런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막말로 제가 트로트 가수를 좋아하면서 뭐 얼마만큼 대단히 돈을 많이 썼다고 제 돈을 쓰는 것까지 그렇게 눈치를 보고 또 아까워하는 건지 정말로 이해가 단 하나도 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지들은 이미 그렇게 받아서 가놓고 말이죠. 아무리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지만 그런 꼴을 제가 직접 제 눈으로 보고 있으니 사람에 대한 혐오도 올라오는 것 같고 말이죠. 더 이상 보고 있다가는 뒷덜미를 잡게 될 것 같아서 아이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계속해서 봐달라고 하고 또 아마 속으로는 그래도 어머님이 끝까지는 안 가시겠지 하는 생각을 하겠지만 저는 끝까지 해볼 생각이었어요. 너무 괘씸해서 그냥 넘어갈 수 없었거든요. 소송을 취하지 않았다는 말에 아들들이 순서대로 찾아왔어요. 어머니, 원하시는 걸 말씀해 주시면 제가 어머님이 하라는 대로 다 할게요. 갈라서라고 하면 갈라설 생각인 게냐? 저도 어머니께 그런 말하는 사람이랑 같이 살지 못할 것 같아서요. 그나들은 이혼하겠다고 하더군요. 사실 그런 걸 바란 건 아니었습니다. 뭐 더 이상 며느리들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던 마음은 있었지만 아들들이랑 갈라서기를 정말로 바란 건 아니었어요. 아니,
물론 말이 심하기도 했고 또 저도 화가 나기는 했지만 어머님도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잘못했다고 하고 저렇게 사죄를 드리면 그래도 받아주는 척이라도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자식들 상대로 이렇게 마지막까지 꼭 가셔야겠어요? 내가 잘못했다는 게냐? 그 말이 아니잖아요. 저희도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저도 그 사람 많이 뭐라고 했어요. 울고불고 난리였고요. 잘못한 거 너무 잘 알지만 이렇게까지 하시는 것도 너무하다는 말인 거죠. 둘째는 자신들이 잘못한 건 알지만 제 처사가 너무 심하다고 이야기하더군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여겼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내가 내 돈을 안 주겠다는 걸 이렇게 힘들게 결정해야 하니? 그 말에 둘째 아들도 아무 말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결국은 제 돈인 거고 둘째 아들도 결국은 제 돈 때문에 저에게 이렇게 따지러 온 거니까 말이죠. 어머니, 이혼 말고 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다 할게요. 그러니까 이미 준 것까지 가져가신다는 말은 하지 말아주세요. 지금 안 그래도 식당에 드는 돈 많은데 지금 어머니한테 그 돈 드리고 나면 저 진짜 망해요. 아들이 망하길 바라시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막내 아들은 그렇게 나오더군요. 각자 참 반응도 달랐습니다. 그 덕에 제 머리는 점점 더 아파졌고 말이죠. 사실 끝까지 가려고 했어요. 너무 괘씸하잖아요. 하지만 요즘은 고민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뭐 그렇다고 갈라서라고 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들들이 저한테 잘못한 건 또 아니잖아요. 주변에서는 아들이나 며느리나 어차피 한 몸이고 그놈이 그놈이니 주지 말라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도 자식들인데 너무한 것 같다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친구들마저 의견이 다 갈라서더라고요. 요즘은 정말 고민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결정을 내릴 것 같으신가요? 부모를, 시어머니를 그저 돈으로만 보는 며느리들을 그럼에도 자식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용서하고 재산을 다 물려줄 것 같으신가요? 아니면 그냥 남처럼 살 것 같으신가요? 참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연을 끊고 살 수도 그렇다고 얼굴을 보고 살 수도 없고 또 아들들에게 이혼하라 할 수도 없는 문제니까 말입니다. 아직도 생각하면 너무 서러운 부분이 있기는 해요. 내가 돈을 쓰면 얼마나 쓴다고, 그 트로트 가수를 좋아해서 얼마나 자기들에게 갈 재산을 썼다고, 그걸 못 넘겨서 아깝다느니, 노망이 났다느니 그런 말을 하는 게 말입니다. 저는 평생을 자식들 잘 키우고 모자람 없이 살게 하려고 돈을 벌어왔는데 말입니다. 그 돈 하나 제가 좋아하는 거에 쓰는 것도 이렇게 눈치를 봐야 하나 싶어서 말이죠. 큰아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미 어머니께 많이 받았고 더 받지 않아도 서운한 감정이나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열심히 버신 만큼 이제라도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데 쓰시겠다고 하면 그건 환영이고요. 그리고 어디서 뭐 안 좋은 일에 돈을 쓰시는 것도 아니고 누굴 좋아하는 거에 쓰시는 돈인데 오히려 반갑죠. 저는 마누라가 그런 것 하나도 못 보아 넘기는 사람이라는 거에 너무 실망해서 같이 못 살겠다 생각을 한 거고요. 그 말을 듣고 집에 돌아와서 조금 울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도 제 마음을 알아주는 자식이 한 명이라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입니다. 헛산 게 아니라는 생각에 조금은 마음의 위안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물론 아들들이 아예 이해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저의 아들이기도 했지만 이미 한 가정을 이루고 산 지 오래된 누군가의 남편 그리고 누군가의 아버지인 아이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감정이 있잖아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고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은 하는데 마음은 섭섭하고 서운한 감정. 그건 어쩔 수 없었어요. 사실 저는 아직도 완벽하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저를 찾아오거나 연락해오고 있어요. 특히 이혼하게 될지도 모르는 큰며느리가 가장 심히 용서를 빌러오고 있습니다. 어머님, 제가 정말 죄송해요. 이 나이에 이혼까지 당하고 혼자 어떻게 살아요. 그 사람한테 저 좀 용서해달라고 제발 이야기 좀 해주세요. 재산이고 뭐고 저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용서만 해주시면 정말로 한평생 어머님한테 정말 잘하면서 살게요. 제발 부탁드려요. 둘째와 막내 며느리도 사과를 하러 오기는 해요. 그들이야 뭐 제 재산 때문이긴 하겠죠. 그렇게 말은 하지 않아도 말입니다. 어머니, 저희가 그때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어떻게 어머님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었는지. 그러니까요. 어머님이 어떻게 고생하셨는지 또 그 재산을 어떻게 다 만드신 건지 애비한테 다 듣고 어머니 정말 대단하시다고 그렇게 손뼉 쳤었는데 제가 그건 다 까먹고 눈앞에 돈에 눈이 멀어서 저희가 아직 인간이 덜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노여움 푸세요. 네? 물론 저는 아직도 화가 나기는 합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저렇게 이야기해도 속으로는 무슨 생각을 할지 알 수 없는 일이기도 하고 말이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해요. 어차피 모두 속으로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데 그냥 갈라서게 못할 거 아니면 봐주고 살아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뭐 그런 생각 말입니다. 이야기의 결론이 속이 시원하게 나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희 아들들을 다 이혼시킬 수는 없는 노릇이긴 하잖아요. 손주들도 다 있는데 말입니다. 그냥 저에게 다시는 재산 이야기를 꺼내지 않고 그리고 제가 한 푼도 물려주지 않는다고 해도 뭐라 하지 않을 테니 그걸로 그냥 넘어가야 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하네요. 댓글로 많은 의견을 남겨주시면 제가 나중에라도 다시 와서 꼭 다 읽겠습니다. 제 팔자도 참 남편 복 없는 여자는 자식 복도 없다더니 딱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아들을 셋이나 낳아서 며느리도 셋이나 봤는데 어떻게 다 그런 것들만 들어와서 이렇게 저를 속상하고 허탈하게 만드는지 알 수가 없네요. 이제는 더 이상 속상한 일은 없을 걸로 생각했었는데 참 오래 살아서 그런 건지. 이야기가 너무 길어졌네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며느리들에게 배신감도 많이 느꼈고 또 해서는 안 될 이야기들을 하고 그걸 또 제가 듣는 일이 생겼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이런 문제로 셋의 가정을 다 깰 수 없는 게 저에게 가장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일단 당분간은 얼굴을 보지 말자고도 이야기해뒀습니다. 나중에 마음이 조금 편해지면 그때 다시 보게 될지 아닐지는 몰라도 말이죠. 마지막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서운한 감정이 크다 보니 주절주절 많은 이야기들을 늘어놓았네요.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만 사연을 줄여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는 저와 같은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자식들에게 그런 말을 듣는 거 생각보다 상처가 많이 되더라고요. 요즘 날이 너무 덥고 습한데 더위 조심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이제 와서 후회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지만 후회라도 하지 않으면 저는 견딜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별거 아닌 50대 부부의 이야기 같을지 모르지만 매일매일 살얼음 걷는 위태로운 저의 일상을 어쩌면 좋을까요? 저와 아내는 같은 학교 같은 동아리 출신이었고 당시 매우 사이가 좋은 편이었어요. 티격태격하면서 시간을 보내오기도 했고 그러다가 한번 아내에게 남자친구가 생기는 것을 보고 저의 마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저와 아내 사이에 갑자기 동아리 선배가 끼어들어오면서 아내를 채가려는 모습을 보니 견딜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 급히 고백을 했고 당시 얼마나 떨리는 마음으로 모든 걸 걸고 대답을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이런 제 마음을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멍한 표정으로 서 있던 아내는 제 마음을 뒤흔드는 대답을 했습니다. 영재 너 왜 그렇게 맨날 늦는 거야? 이 말을 들었을 땐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미 늦어버렸구나 싶어서 모든 게 다 원망스럽게 느껴지던 순간 아내가 이어서 한 말 때문에 저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어요. 나도 널 기다리고 있었어. 선배에겐 잘 말해서 거절했어. 내가 만나기라도 했으면 어쩌려고 그랬어? 꿈인지 생시인지 얼얼해하고 있는데 내용을 들어보니 아내는 저보다 훨씬 더 먼저 저를 좋아했다고 하더군요. 우리 둘은 그렇게 연인이 되어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고 졸업 후 각자 직장도 달라지긴 했지만 만남은 쭉 이어졌어요. 동갑내기였던 우리는 정말 당연한 흐름으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여자라고는 남자라고는 서로밖에 만나본 적이 없던 우리였기에 어쩌면 너무 성급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만난 시간도 길었고 다른 이성을 생각할 틈도 없는 새 순식간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초반에는 둘이서 함께 걸어서 밤새도록 쇼핑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놀러 다녔었고 좋은 시간들을 나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연애를 하던 우리 둘 사이에 결혼이라는 현실이 들어오니 자주 부딪히게 되더군요. 쓰레기를 누가 버리며 음식을 먹었으면 즉각 치울 것이며 설거지는 누가 할 것인가 등으로 열전을 펼치다 보니 동갑인 우리는 번번이 싸우게 되었어요. 너무 좋아해서 결혼을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같이 살게 되었지만 막상 책임질 일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알게 되니 하나하나 신경이 거슬리고 곱게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때쯤부터 아내도 저의 이런 마음을 눈치챘는지 뭔가 예민하게 반응하고 화를 내기 시작하더군요. 너 요즘 왜 자꾸 늦게 들어와? 내가 뭘 늦게 끝났으니까 늦게 들어왔지. 세연 씨 말 들어보니까 요즘 회사 분위기 안 좋아서 회식도 안 한다며. 어딜 갔다 오는 거야? 혹시 바람이라도 피니? 뭐? 그게 지금 남편한테 할 말이야? 네가 이러면 이럴수록 난 더 집 들어가기 싫어. 계속 채근하고 닥달을 대는 아내를 보니 점점 더 집에 들어가기가 싫어졌어요. 하지만 우리 둘 사이가 하도 소원해지는 것 같아서 그런지 어느 날인가부터 아내가 제가 늦어도 묻지 않고 말없이 상을 제대로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더군요. 이제서 좀 집 분위기가 달라지고 결혼한 느낌이 나서 저도 조금은 맞춰주기로 했습니다. 딱히 아내가 더 좋아지고 그런 건 아니었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저쪽에서 노력을 하는 것 같으니 못되게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럭저럭 의미가 크게 느껴지지 않는 날들을 보내고 있던 새에 아내가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제안을 했어요. 그리고 그 말을 듣자마자 이상하게 아내를 피하고 싶었어요. 우리 이제 슬슬 아기 가져야 하지 않아? 아기를 갖자고? 이렇게 말하고도 스스로 놀랐어요. 사실 결혼을 한 부부가 아기를 가지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왠지 그 말을 듣고서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것이었어요. 넌 남자치고 젊은 나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나는 아니잖아. 아기가 우리 마음대로 생기는 것도 아니고 이러다가 안 생기면 나중에 갖고 싶어도 못 갖는단 말이야. 나는 아이 갖고 싶어. 아내의 말이 맞다고 생각하기는 했으나 생각만큼 쉽게 아기가 들어서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아내는 병원에 다니면서 같이 검사도 해보자는데 전 이런 상황들이 점점 버겁고 다 싫어지더군요. 사실 당시 저는 일만으로도 벅찼어요. 회사에서 취임해 일하는 상황만으로도 힘들었는데 여기다가 아이까지 생기면 가장이 되는 것이니 자연스레 거부감이 들더라고요. 저를 비겁하다고 하셔도 좋아요. 하지만 저는 정말 그때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영재 씨는 왜 도대체 업무 성과가 맨날 이 수준인가? 이게 최선이야? 아니요. 제 딴은 열심히 했는데 아무래도 시기가 좋지 않았고 거래처에서 갑자기 발을 빼는 바람에 변명은 집어치워. 맨날 그놈의 변명하는 거 지겹지도 않아? 아랫사람 보기 부끄럽지 않냐고. 선배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거 아니야. 회사는 어린애들 놀이터가 아니야. 안 잘리고 싶으면 앞으로 정신 바짝 차리고 똑바로 일해. 매일 실적을 조여오는 상사에 절 치고 올라올 것 같은 회사 후배. 제 자리가 너무도 위태롭게 느껴졌어요. 어느새 절 돌아보니 마치 정글 속에 혼자 남겨진 어린애처럼 이도저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애까지 생긴다 치면 앞이 막막해져 왔어요. 솔직히 피하고만 싶은 상황이었어요. 그걸 몰랐던 아내는 계속 저를 채근했고요. 당신 왜 자꾸 나랑 대화를 안 하려 해? 병원 약속 언제 잡냐니까. 그냥 좀 나중에 얘기하면 안 돼? 나 일하고 와서 피곤한 거 안 보이니? 여보, 일은 나도 했어. 근데 얘기를 해야 예약을 하고 병원을 가볼 거 아니야. 혹시 당신 아이 갖기 싫어? 저는 아내의 질문에 뭐라 답할 수 없어 침묵을 지켰어요. 아마 제가 당시 제 상황을 설명했다면 아내가 이해해줄 수도 있었을 텐데 자존심이 뭐라고. 저는 그렇게 속으로만 끙끙 앓았어요.
그렇게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 우리는 같은 이야기를 하며 싸우게 되었고, 저는 이런 흐름이 견딜 수 없이 싫어져서 일부러 회사에서 약속을 잡고 집에는 더 안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같은 팀에 있는 다른 여직원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여직원은 제 이야기를 너무나 잘 들어주었어요. 이 대리님도 힘들겠어요. 매번 그렇게 부인분이 보채시면 안 힘들 남자가 어딨어요. 이해해줘서 고맙네요. 우리 아내도 지영 씨처럼만 이해심이 넓으면 좋을 텐데. 저보다 3살 아래의 여직원이었는데 어쩌면 그렇게 제 입장을 잘 알아주고 마음을 달래주는지 정말 너무 고맙게 그지없더군요. 마음의 오아시스 마냥 진정한 휴식처가 되어주는 이 여자 직원을 보니 저도 모르게 점점 호감이 생겼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계속 의식을 하게 되고 이런 빈틈이 점점 보이기 시작했는지 그 여직원은 점점 제 일상 안으로 스며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딜 가나 둘이 붙어 다니다 보니 같은 회사 안에서도 약간은 미묘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제 귀에 들릴 정도로 말입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말하면 되는데 사실 저도 감정에 조금씩 끌리고 있던 터라 이거 큰일 났다 싶었어요. 그리고 이건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날의 광경은 정말 처참하고 끔찍했어요. 이영재, 당장 나와. 나오라고! 여기 윤지영이 누구야? 누가 내 남편이랑 바람핀 거야? 어느 날 아침 회의실 앞에서 웬 여자의 목소리가 쨍쨍하게 들렸고 급히 나가보니 글쎄 아내가 앞에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너무 놀래서 대체 무슨 일이냐고 말렸지만 아내는 저를 밀치고 들어와서 연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눈을 크게 뜨고 벙이 쪄 있는 지영 씨에게 아내는 서슴없이 성큼성큼 다가가더니 믿을 수 없는 일을 저질러 버렸어요. 냅다 머리를 잡고 흔들어대는데 재지는 비명소리와 함께 회의실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죠. 이 일로 저와 지영 씨는 그대로 윗 어른들에게 끌려가 엄청난 주의를 듣게 되었어요. 저도 딱히 변명할 수 없었던 것이 둘 사이 이미 남들이 손가락질을 해도 할 말이 없을 선을 넘어버린 것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회사 사람들에게 창피함을 당하고 저를 안 잊고 하던 상사에게 온갖 욕짓거리를 들으니 기분이 정말 말 그대로 잡치더군요. 아내가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보니 제가 그렇게 단둘이 시켰던 직장 동료가 회사에서 나는 소문들을 본인 아내에게 이야기했더군요. 그걸 또 우리 아내가 있는 모임에서 여자들끼리 말이 나와서 결국 흘러흘러 다 전해진 것이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남편의 직장 생활을 완전히 망쳐버린 아내에게 저는 몹시 화가 나 그 길로 집으로 뛰어들어갔어요. 당연히 제가 잘못한 거였지만 그때는 저도 이성을 잃고 나오는 대로 소리를 질러대며 분노를 뿜어냈습니다. 야, 너 아무리 그렇다 해도 남편 직장에 와서 그 개난리를 쳐? 남편 체면은 개미 오줌만큼도 생각 안 하냐? 네가 이따위로 구니까 내가 다른 여자를 만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다른 여자들의 반만큼이라도 굴어봐. 매일 잔소리에 윽박이나 지르고 애 같자고 보채기나 하고. 진짜 나도 지겹다. 지겹다고. 솔직히 양심상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았지만 연달아 회사에서 깨지고 눈칫밥을 먹다 보니 가뜩이나 정 떨어진 아내에게 더 미친 듯이 화가 났어요. 아내는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대답하더군요. 지금 그게 나한테 할 말이야? 바람 폈으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어디서 나한테 바락바락 소리를 질러? 정말 이번 일로 이혼이라도 당하고 싶어? 내가 지금 소리 안 지르게 생겼어? 그래, 이혼해. 이혼하자고. 아내에게 어떤 말을 들어도 할 말 없다는 건 알았지만 당시 저도 화가 엄청 나 있었기에 그러던지 말던지 싶었어요. 하지만 아내는 그 말에 충격을 먹었는지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아직도 아내의 그 충격 먹은 얼굴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땐 참... 저도 아내에게가 어떻게든 빌고 돌아와 달라 말했어야 했는데 전 그조차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아내에게 대충 미안하다는 문자를 보내고 그렇게 마무리해버렸지요. 당신 바람 피면 이혼할 거야.
아내는 그렇게만 말하고 별말하지 않았어요. 이후로 아내는 나름 제가 회사에서 구박을 받고 있다는 것이 좀 신경 쓰였는지 태도를 바꿔 잘해주려고 하더군요. 아침밥부터 해서 저녁밥까지 몇 첩씩 상을 차려주고 그런 부분을 보니까 좀 미안하게 느껴지긴 했어요. 하지만 아내가 진작에 이랬더라면 제가 이렇게 변하진 않았을 텐데 다 어디까지나 아내의 탓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그러던 와중에 장모님은 저를 따로 찾아와 이제는 과거 일이니 아내에게 잘하라는 말씀을 하시곤 했어요. 우리 애 내가 귀하게 키웠네. 자네도 알지 않는가? 나한텐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라는 거. 자네가 한 잘못은 어찌됐든 실수이니 이번만은 넘어가겠네. 대신 앞으로는 그런 실수 말고 우리 애한테 좀 잘해주게. 내 일이 부탁하겠네. 응? 네, 알겠습니다, 장모님. 그때 전 장모님에게도 저런 식으로밖에 대답하지 않았어요. 정말 천하의 못난 놈이었죠. 제 머리카락을 쥐어뜯어도 모자른 장모님한테 그럼에도 절 용서해 주시겠다고 찾아오신 분에게 저는 용돈 한 번 드리지 않고 밥 한 번 사드리지 않고 그렇게 보내고 말았습니다. 여보, 오늘 일찍 들어올 거지? 우리 아이 갖기로 했잖아. 나 오늘 야근이 있어. 좀 늦어. 오늘도? 새로운 회사라서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네. 당신 먼저 밥 먹고 자. 아내는 아이를 갖기에 열심이었어요. 하지만 전 그냥 아내의 그런 열망을 알면서도 무시하고 넘겼고 어찌어찌 그렇게 지내는 동안 아이는 생기지 않았어요. 아내는 그 부분에 대해서 큰 상실감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 잠결에 일어나 무심코 물을 마시러 주방에 갔는데 아내의 울음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당신 울어? 아니야. 아내는 흠칫 놀라며 눈물을 닦아냈지만 그로 인해 전 알게 되었죠. 아내가 상심이 크다는 것을요. 허나 아내는 한때는 지난 일이 있어서 그런지 최대한 감정을 안 드러내려고 참더군요. 자꾸 도발하고 건드리면 제가 더 밖으로 튀고 안 들어온다는 것을 알아서 그런 것 같았어요. 아무튼 서로 그렇게 눈치 보던 시간을 지나 겨우 우리에게 한 아이가 찾아왔어요. 우리 둘 사이에 생명이 생겼다는 느낌보다는 드디어 그 과제를 끝냈다는 느낌이었지만 그래도 태어난 아이는 참 귀여웠어요. 저랑 쏙 닮은 아들이었고 아내는 그 사실을 너무 좋아하는데 조금 머쓱할 지경이었어요. 차라리 일찍 아이를 낳았더라면 우리 부부 사이는 달라졌을까 싶기도 하더군요. 그런데 한창 아이를 키워가는 시간 동안에 아내는 육아가 힘들다며 자꾸 저의 도움을 청하는데 사실 그때 장모님도 아프시고 아내 역시 몸이 건강한 것은 아니라 제 손이 필요하긴 했어요. 여보, 자지 말고 애기 좀 봐주면 안 될까?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 나도 피곤해. 주말엔 쉬어야지. 남편이 평일 내내 일하는데 주말도 못 쉬냐? 그래서 평일엔 내가 다 하잖아. 오늘만 좀 도와주면 안 돼요? 그렇지만 전 그렇게 아기를 갖고 싶대 놓고 또 저에게 할 거리를 주고 불러대며 짜증을 내는 아내가 너무 싫었어요. 차라리 아이 갖기 전에 이혼했어야 했나 싶어 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그 시기를 부지런히 야근을 잡고 출장을 잡으며 피해 다녔고 아이가 자라는 것을 많이 보지 못하면서 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거의 가족들과 마주칠 시간이 없고 한 달에 1, 2주 가까이는 꼭 외부에 나가 있으면서 집과는 거리를 두며 지냈고요. 여보, 이번 주도 출장 가는 거지? 그럴 거야. 일이 바빠서. 알았어. 그럼 나랑 민우랑 둘이 놀이공원 갔다 와야겠네. 당신도 같이 갔으면 했는데 어쩔 수 없네. 그래, 당신이 그렇지 뭐. 그러자 아내는 어느샌가부터 저에게 별도의 부탁도 하지 않게 되었고 저는 그저 돈만 갖다 주는 사람으로 아내는 우리 집 지키고 아이를 키우고 경조사를 챙기는 역할 정도로 서로의 기능을 다하게 되었고요.
거기다 아들은 가끔 볼 때마다 부쩍 자라고 나름 귀여워해주고 싶었지만 제 엄마밖에 모르더군요. 아빠는 싫어. 엄마랑 놀래. 왜? 아빠랑 목욕탕 가자니까? 싫어. 싫어. 아빠는 무서워. 싫어. 아이는 절 무서워하고 낯설어 했어요. 다가가 보려 해도 소용이 없었죠. 특히 아들이 중학교쯤 되고 머리가 크자 저에게 적개심마저 드러냈습니다. 엄마가 힘들 때 아빠가 옆에 없었고 엄마를 혼자 내버려뒀다는 점이 아들에겐 꽤 불만이었던 것 같았어요. 어느 날은 제게 그러더군요. 제가 용돈을 주며 친구들이랑 놀다 오라 하니까 용돈 안 받아도 된다고 하면서 아빤 돈 주는 사람이야? 난 아빠가 왜 아빠인지 모르겠어. 하는 겁니다. 너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네 아빠지. 그럼 누구야? 아빠는 어렸을 적부터 나랑 놀아주지도 않고 그렇다고 엄마한테 잘해준 것도 아니고 늘 밖에 나가 있었잖아.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알아? 난 다 기억해. 엄마가 혼자 아빠 기다리면서 울던 거, 나 꼭 껴안고 아빠 오실 거라고 말했던 거. 정작 우리가 아빠를 필요로 할 때 아빠는 없었잖아. 근데 어떻게 내가 아빠를 인정할 수 있겠어? 가족이 필요로 할 때 없었더라. 저는 기가 차서 꽥 소리를 질렀어요. 야, 이놈아. 너 학교 다니고 학원 다니고 다 그거 누구 돈으로 다니는 거야? 내 돈이야. 어디서 자식놈 주제에 아버지한테 말대답이야. 내가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렇게 뼈 빠지게 고생하고 일하는데? 여보, 제발 그만해. 그만해요. 왜 애한테 그래? 놔봐, 이놈 자식 말하는 거하고 지엠이랑 똑같네 아주. 전 그날 집을 나가버렸고 며칠 동안이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아들이 그렇게 생각한 데는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였죠. 아들 나름대로 마음에 쌓인 것들이 있었을 터인데 아빠인 제가 그 말을 더 들어주지도 않고 밖으로 나가 돌아치기만 했으니 정말 아빠 자격 없다고 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당시엔 아들이 돈을 그렇게 갖다 줬는데 늘상 불만인 자기 엄마 닮아 똑같아 싶었고 더 이상 가족에 묶여있기 싫었어요. 그래서 저는 쌓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자주 지인들과 술집을 들락거렸는데 거기서 한 여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뭐 하시는 분이세요? 저는 금융계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유미 씨는요? 저는 미용실 직원이에요. 근데 스타일이 굉장히 멋지신데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처음 들어보는 여자의 칭찬과 손길은 참 매혹적이었어요. 전 곧바로 거리낌 없이 그 여자에게 빠졌고 주말에는 거의 그 여자의 집에 가 있었어요. 둘 사이에 문제는 아무것도 없었고 그 여자는 이혼한 몸이었기에 서로 집착할 것 없이 편안한 관계였다고 생각했어요. 아내도 더 이상 제 생활에 간섭하지 않고 가끔 주말이라도 와서 제발 아이와 밥을 먹자고 하는 정도였지만 그런 것은 이미 흘려들은 지 오래였고요. 만약 그 여자가 가만히 있었다면 아내가 저의 외도를 알게 될 일은 없었어요. 그런데 당시 만났던 여자가 일을 내고야 말았어요. 어느 날 제게 이혼을 하고 자기랑 결혼을 하자는 거예요. 결혼이라니? 난 그냥 지금처럼 편하게 만나는 게 좋아. 더 이상 선은 넘지 말자. 그건 곤란해. 뭐? 편하게 만나는 게 좋다고? 난 싫어. 당신과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싶고 살림도 합치고 싶어. 기가 막혔습니다. 몰래 잘 만나던 사이에 결혼이라니. 전 가정을 등지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아들도 있었으니까요. 허나 제가 끝까지 싫다 하자 여잔 단단히 마음이 상해버린 모양이었고 그 길로 제 핸드폰을 통해 아내의 연락처를 알아내어 넌지시 알려버렸어요. 아내가 저에게 전화를 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는데 그때는 정말 극심한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내가 도대체 너한테 뭘 그렇게 바랬어? 집에도 안 들어오고 자기 자식도 안 들어보는 주제에 아무런 간섭도 안 하고 있었더니 이제는 여자한테서 연락을 받게 해? 너 그 여자랑 살아. 당장 이혼해.
아이, 한 번만 봐줘. 그냥 잠깐 얼굴 보는 사이야. 뭐 이리 예민하게 반응하냐. 봐줘? 더 말하기 싫어. 이혼해. 아내의 목소린 당장 이혼이라도 할 것처럼 비장했습니다. 이번엔 왠지 절대 그냥 넘겨지지 않을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하지만 더 비참했던 건 한창 저와 딱히 연락도 하지 않던 아들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걸려온 거였어요. 아빠, 진짜 아빠가 사람이야? 어떻게 엄마한테 그래? 그 아줌마는 뭐 하는 사람이야? 늘 무뚝뚝하게 대꾸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나름 제 핏줄인 아들마저 알고 있다는 게 수치스럽더군요. 저희 친가 쪽은 이미 제가 거의 별거 비슷하게 떨어져 나왔다는 사실을 알고 아무 말도 안 하셨으나 아들에게 들키니 마음이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어요. 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나서 그간 내 기분대로만 끌려왔던 인생에 커다란 경고등이 켜졌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뒤이어하는 아들의 말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아빠는 모르지, 엄마가 아픈 거. 엄마 엄청 아파. 나 학교 갔다 오면 엄마 돌봐주고 있어. 근데 그 아줌마 때문에 맨날 울어. 그게 다 무슨 얘기야? 엄마 아프다고. 엄마 뇌 종양이야. 엄마 죽으면 나는 아빠랑은 절대 안 살 거야. 그제야 아들이 정말 진저리가 난다는 듯이 대답을 하는데 왜 저는 이 지경까지 와야 상황의 심각성을 알게 되는 건지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고 말았어요. 귀에서 들려오는 말 하나하나가 다 생소하고 처음 듣는 날것의 소리 같았습니다. 아내가 죽는다니요. 그렇게 징글징글하게 집착하고 저를 불러대던 소리가 듣기 싫어서 거의 도망치듯 밖으로 돌긴 했지만 신혼 초부터 썩 몸이 좋지 않고 아이도 늦게 생기긴 했지만 그런 정도로 생각해 본 적은 없었어요. 떠듬떠듬 너무나 오랜만에 집에 가게 되었고 거의 2달 만에 아들과 아내의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는데요. 아내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이전에 제가 취하던 태도를 보이더군요. 왜 온 거야? 그 여자가 가라고 했니? 당장 옷 챙겨서 나가버려. 너 아파? 그러자 아내는 코웃음을 치며 저를 노려보더군요. 그게 왜?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야.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나가. 저도 왜 그랬는진 모르겠지만 바로 그대로 곧장 걸어 들어가서 아내를 덥석 안았어요. 그렇게 안아본 게 얼마만인지 모를 정도로 아내를 안는 저의 모습은 몹시 어색했고 아내 역시 오래 버텨주지 않았어요. 미쳤어? 저리 가. 그리고 아내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아내의 얼굴엔 피로감이 가득했고 전보다 훨씬 살이 많이 빠져 있다는 것을 체감하게 되었어요. 옆에서 아들이 말을 하는데 저도 모르게 눈을 질끔 감게 되었습니다. 엄마, 얼마 못 산대. 이건 다 아빠 때문이야. 민우, 조용히 해. 아빠 때문 맞잖아. 엄마 이렇게 아픈데 맨날 혼자서 나 챙기고 아빠는 밖에서 바람이나 피고 다니고 나 아빠가 싫어. 엄마 죽으면 아빠 때문이야. 아들은 그대로 벽을 치면서 오열하기 시작했고 아내는 이내 힘없이 의자에 기대어 그대로 스르르 주저앉았으며 이 모든 상황을 온몸이 차갑도록 다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었어요. 다음 날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한번 아들을 붙잡고 자세히 물었으나 아들이 그냥 제가 증오스러워서 한 말이 아닌 사실 그 자체였더군요.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진실이었죠. 무슨 생각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랐어요. 아내와의 좋았던 감정은 아주 먼 옛날 희미하게 기억날 정도이며 결혼 생활 수십 년간은 정말 의무적인 관계였을 뿐 그 이상도 아니었습니다. 허나 아내는 저에게 있어서 하나뿐인 가족이었고 실제로 너무 질려서 멀어지고 싶었으나 그래도 완전히 없으면 안 되는 존재이기도 했어요. 그게 사랑이었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사랑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더군요. 어쨌든 제 바람은 그저 아내가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뿐이었어요. 일단 싫다며 억지를 쓰는 아내를 데리고 가서 병원에서 다시 의견을 자세히 들었어요.
내 귀로 정확히 듣지 않고는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네, 아내분이 하신 말씀이 다 맞습니다. 현재로선 1년 정도 남았으니 그간 하지 못한 것들을 하시면서 평안하게 여생을 보내셨으면 합니다. 의사가 전달한 내용은 한층 더 체감 온도가 떨어진 냉정한 이야기였으며 이미 한계는 보여지고 그 사이 병을 견디는 동안도 매우 괴로운 싸움이 될 거라는 것이었어요. 귀를 막고 싶었으나 아내는 병원에서 대기하는 그 시간조차도 불편해했으며 확실히 몸 상태가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아무리 외면하려 한들 현실은 현실이었어요. 뭐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그렇게 소란을 부린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들 말 맞다나 아내 말 맞다나 그렇게 가족들을 멋대로 방치하고 밖으로 돌았던 주제 말입니다. 단 1년여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는데 아내는 이 사실을 저보다 훨씬 덤덤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뒤이은 아내의 말에 저는 그 큰 병동 안에서 소리내어 울어버렸습니다. 나는 차라리 이렇게 되길 바랬어. 네가 나를 혼자 두고 밖으로 돌던 날들부터. 나 말고 다른 여자들이랑 놀아나던 때부터 말이야. 이미 나는 그때 죽은 거나 마찬가지였어. 그래도 내가 바보지. 널 닮은 아이를 하나 꼭 갖고 싶어서 그렇게 무리를 했고 아이를 낳고 나니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더라. 이제 아들도 어느 정도 컸고 내가 없어도 너나 민우나 잘 살 거 아니야. 너무 그렇게 주접 떨지 마. 더 이상 네 꼴 안 봐도 돼서 좋으니까. 바람이 불륜이 얼마나 상대를 괴롭히고 미치게 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알고 있었으나 그걸 내가 타인에게 준 상처로서 스스로 절감하게 될 때에는 숨쉬는 자체가 지옥이더군요. 왜 당시에는 몰랐던 걸까요? 나는 잠깐 기분 전환을 하고 싶을 뿐이었지만 아내는 이미 그때부터 죽음을 상상하고 있었다니. 둘이 나란히 한 집에 있으면서도 아내가 어떤 생각으로 그 집에 있는지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지만 아내의 눈길은 차가웠어요. 그냥 내 눈앞에 띄지 마. 그게 날 도와주는 거야. 저는 그 길로 회사에 말을 하고 휴직을 하게 되었어요. 이후로 매일 집에 있으면서 사실 둘이서 뭘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는 날들을 며칠 보냈어요. 아들도 제 엄마 생각에 보통 정신이 아니었고 저만 보면 투명인간 대하듯 지나치더군요. 아내와 어떻게든 시간을 보내기 위해 몇 번이나 노력을 했으나 이제 와서 무슨 짓이냐며 틈을 내주지 않았어요. 아빠, 이제와 왜 이러는 거야? 가증스러워 진짜. 이제와 남편 노릇 좀 하고 싶어서 그래? 내가 그랬지. 아빠는 이미 우리한테 가족이 아니라고. 그냥 하던 대로 해. 민우야, 절로 가. 꺼지라고. 아들은 제게 소리를 쳤고 전 죄인이었어요. 어느 날은 아내의 병수발을 하기 위해 침대에 들어갔다가 아내가 던지는 물건에 맞은 적도 있었고 아들이 절 내쫓으려 한 적도 있었죠. 허나 전 죄스러움에 아픈 아내를 두고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냥 한 집에 있으면서 아내가 대응해 주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어요. 아내도 제가 미웠으니 그대로 외면하고 싶었겠으나 상황이 점점 나빠지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제 손을 빌리게 되었죠. 그렇게 함께 병원을 다니면 몸이 너무 힘들어서 그런지 아내도 조금씩 저와 대화를 했어요. 여기 손만 좀 부축해줘. 잘 잡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 천천히 계단 내려와. 간단한 대화였지만 그렇게라도 아내가 제게 말을 걸어주는 게 고마웠습니다. 아들은 이런 절 여전히 증오스러운 눈으로 쳐다보았지만 제가 무슨 할 말이 있었겠어요. 그러다 아내는 제가 차려주는 밥상에도 조금씩 손을 대기 시작했어요. 사실 처음부터 밥을 차렸던 건 아니었어요. 근데 환자에게 좋은 음식을 하나 둘 찾아보다 보니 저도 할 수 있는 음식이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둘씩 하다 보니 제가 직접 밥상을 차리게 된 것이었죠. 아내도 처음엔 제가 만든 음식은 먹지 않으려 했지만 어느 순간부턴 한 숟갈씩 입에 대었어요. 찌개도 끓일 줄 알았어? 조금 해봤어. 어때? 맛있어? 그 여자한테 해줬어? 아니야, 그런 거. 내가 그냥 인터넷 찾아보고 해봤어. 그런 상황도 아니었고 나름 연습한 건데 아내가 던지는 말에 일순간 기분은 상했으나 입을 꾹 다물고 아내의 반응을 그저 받아주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말을 할 법도 하고 아픈 사람을 상대로 가타부타 말할 수도 없으니까요. 그리고 언제까지나 전 아내에게 용서조차 바랄 수 없는 죽일 놈이었으니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초인종 소리가 들렸고 누군가 부엌으로 성큼성큼 들어왔어요. 장모님이었어요. 장모님은 문득 요리를 하고 있는 절 보곤 다가오더니 제 뺨을 세게 치셨어요. 그 소리에 아내도 놀라고 아들도 놀랐죠. 전 그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이제와 뭐 하는 건가? 내 딸 버려놓고 먼짓거리냐고. 자네, 밖으로 돌아치며 여자 만나고 다닐 땐 잘도 내 딸 외면하더니 죽을 병 걸렸다니까 괜히 죄책감 들어? 괜히 미안해지는가? 이보게, 자넨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라면 자네가 진즉에 그럴 수 없지. 당장 나가, 당장 나가게. 엄마. 아내마저 당황해 떨리는 음성으로 장모님을 불렀지만 전 장모님 앞에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언제고 꿇어야 할 무릎이었는데 지금에서야 꿇게 된 거였습니다. 장모님 말 한마디도 틀린 게 없습니다. 저 아내 보고 행복하게 살자면서 결혼하자고 한 주제에 그렇게 저를 좋아하고 원해서 불러대는 소리들을 전부 외면하고 혼자 그 집에 두었습니다. 외로움에 목말라서 악쓰는 아내에게 저는 외도라는 더 큰 사망 선고를 줘버렸고 그럼에도 아이까지 낳아서 키워준 아내를 계속 외면하며 살았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왜 그리 눈물이 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만 전 장모님 앞에서 엉엉 바닥을 치며 오열을 했고 장모님은 그런 절 보다 가슴을 퍽퍽 치고 제 멱살을 흔드셨습니다. 아무도 장모님을 말리지 못했고 몇 시간 동안 전 그 세례를 당하다가 장모님이 집으로 돌아가신 후에야 어딘가에 기대 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그런 제가 뭐 이쁘다고 저에게 반창고를 던져주더라고요. 그날 이후 전 더 지극정성으로 아내를 보살피었고 아내도 별뜻 없이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아내가 제 손길을 조금씩 받아들이나 했었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쉽게 넘어갈 거라 생각했던 게 참 어리석었더군요. 아내는 갑자기 어느 날 아침 물건을 부수고 집안을 헤집으며 난리를 피우기 시작했어요. 아들도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고 저는 서둘러 아내가 혹여나 다칠까 싶어 아내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여보, 왜 그래, 여보? 너한테 그런 구질구질한 모습 보이기 싫었는데 왜 나한테 이런 걸 해주는 거야? 내가 진짜 널 필요로 할 때는 안 오고 왜 내가 죽을 때가 되니까 와서 이러는 건데 꼴도 보기 싫어. 그냥 가라고! 아내는 그릇을 다 뒤엎어버리고 옆에 있는 것들을 집어던지며 오열했고 저는 아내의 그런 모습에 울음을 삼키며 그대로 꽉 끌어안고 멍청이 서 있었습니다. 너는 진짜 나빴어. 왜 이제야 온 거야? 왜? 나를 그렇게 혼자 두고. 잔뜩 마른 몸을 하고 주먹으로 저를 밀치는데 힘이 거의 느껴지지 않아서 그마저도 슬펐고 아내의 우는 얼굴이 더 제 가슴을 미친 듯이 아프게 찔러왔습니다. 미안해. 내가 미안해. 내가 못할 짓 했어. 저는 미안하단 말만 중얼거리며 그날을 흘려보내고 말았어요. 그렇게 아내와 지내는 6개월 정도의 시간은 저에게 울컥하며 화를 내는 것이 반, 저에게 사소한 이야기를 문득 하게 되는 것이 반인 채로 흘러가게 되었어요. 이런저런 증상들로 인해서 옴짝달싹 못하고 괴로워하는 아내를 볼 때마다
차라리 내가 아내 대신 가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로 못 견디겠더군요. 병원에 갈 때마다 어느 정도 준비는 하고 가지만 의사의 날 것 그 자체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려니 그때마다 저는 토할 것 같은 고통을 느꼈습니다. 나름 유명한 의사를 수소문해서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후가 좋지 않았고 점점 아내의 상태는 절망 속으로 치닫게 되었어요. 그러면서도 몇 번이나 마음속에서 울려오는 소리가 있었는데 앞으로 2년, 3년 산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 기한이 늘어난다고 하면 아내는 행복할까 하는 것이었어요. 저보다 더 힘들게 죽음과 삶의 선상에 맨 얼굴로 서 있는 아내의 심정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고 그저 하루하루 조금이라도 아내가 편안하길 바라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던 중 제가 말을 꺼내서 아내와 함께 셋이 전주로 여행을 다녀오게 되었는데 전주는 아내와 연애할 때도 자주 갔던 곳이기에 제가 먼저 제안한 것이었어요. 아들은 여러 가지 걱정이 많았지만 못내 어쩔 수 없다는 듯 절 따라왔고 아내도 조금 힘들어하긴 했지만 와서 연신 좋다며 행복해하더군요. 한옥마을 너무 예쁘다. 이 앞에 이런 가게도 생겼구나. 우리 연애할 때 이 가게 없었는데 당신은 생각 안 나지? 나도 생각나. 다 기억나. 이 철길도 너무 예쁘다. 사진 찍을까? 아내의 행복한 얼굴을 보니 마음이 왜 그리 아프던지. 이렇게 좋아할 줄 알았다면 진작 데려왔을 텐데 뭐가 바쁘다고 뭐가 귀찮다고 가정을 등한시했을까 후회만 되었습니다. 그날 저희는 거기서 아들이 알아본 맛집도 가고 사진도 많이 찍고 하면서 하루를 바쁘게 보내고 예약해둔 게스트하우스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아들은 다른 방에서 일찍 자고 저와 아내는 한참을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아내는 오랜만에 여행을 와서 그런지 컨디션도 좋아 보이고 몸 상태도 전보다 좋아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표정이 정말 밝았어요. 마치 처녀적 때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 아내가 갑자기 뭔가 복받치는 듯한 얼굴로 저를 보더니 다시 우는 것이 아니겠어요? 엄청난 통곡에 아들이 낄까봐 놀라서 아내를 달랬으나 아내는 아랑곳 않고 눈물 콧물에 거의 토하듯이 울어댔고 아내가 내뱉는 말들에 저는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있잖아. 사실은 나 죽기 싫어. 죽는 거 무서워. 어떡해? 나 안 죽으면 안 돼? 여보,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이 집에 다시 들어오기 전까지 나는 죽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 당신은 진짜 최악이야. 내가 죽고 싶게 만들어 놓고 왜 진짜 가게 되니까 또 나타나서 이렇게 잘해주는 거야? 왜? 살고 싶게 하는 거야. 대체 왜? 여보, 미안해. 우리 민우 어떡해. 엄마 없이 클 민우는. 여보, 나 살고 싶어. 나 좀 살려줘, 제발. 아내의 살려달라는 한마디는 저에게 있어 사망 선고 같았습니다. 제가 해줄 수 없는 유일한 일, 그걸 부탁하는 거였죠. 저는 아내를 끌어안고 울었고 결국 힘없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지금 이 글을 쓰는 내내 너무 괴로워서 차라리 내가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간절하게 바라게 됩니다. 왜 아내가 가야 하고 제가 남아야 했을까요? 정말 이제 시한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이런 기록이라도 남기지 않으면 아내와 제가 보냈던 시간들이 완전히 사라질 것만 같아서 하나하나 나열하듯 적어보았어요. 아내가 언제고 저를 원망하고 그 뼈밖에 없는 주먹으로 저를 쳐대도 좋으니 노려보며 온갖 말들을 해줘도 좋으니 오래오래 행복하지 않더라도 오래오래 제 옆에서 짜증을 부리면서라도 곁에 있어 주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큰 욕심이라 차마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고 여기에 제 한숨을 쏟아봅니다. 아내를 괴롭게 한 죄를 용서받을 생각은 감히 하지 않아요. 저는 이대로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렇게 허공이라도 외쳐보게 됩니다.
나라는 한 인간이 아내라는 사람에게 진 이 죄를 어찌하면 좋을까요? 평생 그 무게를 지며 아내의 옆에서 괴롭고 싶어 하는 것은 너무 이기적인 걸까요? 답은 알고 있습니다. 아내를 이제 그만 편안히 보내줘야 한다는 것을요. 여보, 우리 민우 잘 부탁해. 그리고 아내의 이 한마디만은 잘 지켜주려 합니다. 아들이 이 애비를 용서할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우리 아들 반드시 잘 키워서 아내 몫까지 다 해주려 해요. 마지막으로 여보, 그간 너무 미안했고 또 미안했어. 사랑해 여보.